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그때로 돌아가. 난 지금이 행복해.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 지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됐어. 돌아가. 지우 한 번만 보게 해줘. 엄마 얼굴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너의 가슴 속에 지우라는 자식이 존재하기나 했어. 남자 좋다고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헛소리야. 당장 꺼져. 당신, 그때 우리 행복했었잖아. 난 지금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단칸방에서 전화 돌리면서 하루에 3만 원 겨우 벌어. 당신은 지금 부자잖아. 나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널 도와주느니 자선 사업하는 게 나아.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시는 김연수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 42살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건축업체에서 일하시다가 허리 디스크로 일찍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오랜 세월 떡집을 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세 식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착하다, 책임감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는 그저 그런 편이었지만 하고자 하는 일엔 끝까지 버티는 끈기 하나는 인정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선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지금의 중견 전자유통회사에 입사해 올해로 벌써 17년 차 과장입니다. 직장은 고되고 수당은 적었지만 항상 버티게 해준 힘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유정. 유정이는 올해 38살, 서울에서 태어났고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10여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현재 은행 지점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유정이는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교회 청년부 활동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여자가 나 같은 평범한 남자를 받아줄까? 고백하기 전 몇 날 며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그녀는 제 진심을 받아주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유정이는 늘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도 묵묵히 기다렸고 아들 지우를 낳고 나선 아이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재편했습니다. 지우는 올해 6살, 부산의 한 유치원에 다니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아빠를 슈퍼히어로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깊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나들이를 나가고 평일 저녁엔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했던 일상이 어느 날 지우가 그려온 가족, 그림 한 장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더니 지우가 색연필 자국이 가득한 종이를 들고 거실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그렸어요. 지우가 해맑게 펼친 그림에는 정말 귀여운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둥그런 얼굴에 손발이 쏙쏙 붙어 있고 아빠인 저는 머리가 약간 벗겨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한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와 유정, 지우 세 식구 옆에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엄마 옆에 서 있었고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얼굴엔 웃는 입, 그리고 삼촌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 삼촌은 누구야?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자주 노는 삼촌이에요. 엄마 집에 있을 때 자주 와요. 우리 같이 딱지치기도 해요. 그 말에 제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아내 외엔 우리 집에 출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삼촌이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정은 식탁 쪽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고 제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지우가 아마 유치원에서 본 선생님을 그렸나 보지. 애들 그림에 그런 거 다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고 차를 따르던 손이 잠깐 멈칫한 것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든 지우의 그림 파일을 몰래 열어본 저는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역시나 똑같은 삼촌이 이번에는 엄마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림 구석에 아주 작게 멀리 떨어져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그림 속 그 남자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많은 그림을 가져왔고 그 모든 그림 속에서 그 남자는 제 아내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하나둘 모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 유정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조용한 미소로 차를 내오고 아이를 챙기고 제가 물어보면 그냥 유치원에서 본 선생님이겠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우편함에서 낯선 고지서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내용이었습니다. 연체 안내,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3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유정아, 이 카드 너가 썼어? 왜 내가 모르는 사용 내역이? 아내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내가 썼어. 나도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했어. 그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에 있는 제 통장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에게 맡겨뒀던 비상용 마이너스 통장. 그 통장 한도가 5천만 원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결혼 후 제 명의로 만들어두고 비상시에만 쓰자며 아내에게만 패스워드를 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그 통장으로 카드값, 각종 쇼핑, 가전제품, 여행 경비가 줄줄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는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과 아내의 3천만 원을 합쳐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대출도 조금 끼었지만 명의는 아내 앞으로 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의 출발이자 우리 아이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날아온 잔금, 입금 확인 요청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유정아 집 팔았어? 아내는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난 당신 몰래 산 것도 판 것도 없어. 그냥 정리한 거야.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신용카드, 통장, 집까지 모두 아내가 관리했기에 저는 손도 쓰지 못한 채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다급히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 이자도 몇 달째 미납이었고 체납으로 인한 연체 이자는 계속 붙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하락 경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카드 3개가 정지되었고 마이너스 통장은 연체 상태로 넘어가 당일부로 채권 추심사로 넘어간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한창 중요한 보고서를 맡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 사물함 위에 채권 추심 관련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저는 징계성 인사이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의 명예퇴직 권고서가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 재산, 신용, 직장, 그리고 지우까지.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변호사도 고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찾아가 법적 조언만 받는 수준으로 혼자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명백히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근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들고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제는 전 아내가 된 전처를 상대로 돈을 회수하려고 하였지만 그녀의 계좌에는 단돈 1만 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모두 현금으로 돌려 내연남에게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단돈 1만 원도 회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송은 이겼지만 받을 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돈을 현금화시켜 내연남에게 직접 건넸고 지금은 그 남자와 함께 경남 쪽에서 동거 중이라는 소문만 들려올 뿐 명예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겼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심지어 핸드폰 요금조차 연체시켜 통화 정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려다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됐을 때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계산하다가 잔액 부족 문구를 봤을 때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산 태종대 자살바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매년 수십 명이 인생을 끝내는 장소, 절벽 아래로 탁 트인 바다와 함께 그만하자는 마음이 너무 쉽게 들어서는 곳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다바람이 나의 얼굴과 온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쾌한 기분이 휘돌아 나갔습니다. 참 죽기 좋은 장소에 죽기 좋은 기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생각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가만히 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눈을 떴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 녹이 쓴 철판 위에 적힌 한 문장. 저의 행동을 멈칫하게 하였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내일 당신에게 엄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처음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내일 뭐가 생기긴 할까? 내일이 된다고 바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귀를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나타날지 몰라. 그날 저는 딱 하루만 더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마치 걸음걸이조차도 무거운 시멘트 덩어리 같았지만
발끝은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딱 하루만 더. 다음날 나는 죽으러 다시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았고 햇빛은 무심하게 바다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부산 태종대 사람들은 그곳을 풍경 좋은 명소라 부르지만 저에게는 그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딸랑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마치 약속된 실패를 확인하듯 봐라.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 문장을 비웃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있는 작은 식당 하나가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출출했던 것도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번 먹고 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허름한 간판에 순댓국집, 노란 간판에 30년 전통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붙어 있었고 들어가니 관광객 몇 명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멍하니 순댓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 일행 중 중후한 중년 남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요즘 보기 드문 스타일이시네. 성실해 보이십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지만 그 남성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무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업직 구하는 중입니다. 요즘 사람들 입만 살아서 진짜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고 제 손에 명함 하나가 놓였습니다. 유창섭 소장 해운대 동부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순간 저는 어젯밤 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당신에게 엄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게 그 일일까? 저는 아주 작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짜네. 그날 이후 저는 유창섭 소장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중개사무소. 좁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쩐지 낯선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유 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현수 씨, 저기 저 사람 좀 봐요. 사무실 문 열어놓고도 손님 한 명 못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이 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사람으로 보이는 기분, 그게 얼마나 오래된 감정이었는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솜씨가 있는 편도 아니고 부동산 지식이라고는 월세 계약서 하나 써본 적 없는 정도.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매물 하나하나 찾아가 발품을 팔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고 햇빛이 쨍쨍한 날엔 물 한 병이라도 먼저 건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월세 받는 것도 시원찮아요. 차라리 경매로 하나 낙찰받는 게 낫지.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경매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사서 읽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생소했고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그때 유 소장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 후배인데 지금은 경매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도 많고 실전 위주로 가르쳐 주니까 확실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실전경매연구소라는 곳에 문을 두들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경매라는 세계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저에게 딱 맞는 길이었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고 남들이 기피하는 물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누구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왜 그렇게 됐어요? 묻는 사람 없이 오직 지금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만 봐주었습니다. 하루하루는 고됐지만 살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까지 경매 현황을 분석하고 낙찰가 산정을 위해 직접 현장 답사를 다녔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경매 공고를 확인하며 저는 다시 김현수라는 이름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처음 경매에 도전했을 땐 그저 남들도 한다니까 나도 해보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입찰 낙찰을 받긴 했지만 시세보다 2천만 원을 더 써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권리 분석도 제대로 못해서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 사실을 놓친 채였죠. 두 번째 도전은 더 끔찍했습니다. 점유자가 노인을 부양 중인 세대로 확인되었고 명도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자괴감과 회의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한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 썸네일엔 이런 물건 피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었고 영상 속 소장님은 복잡한 법률 용어나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제 실패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도 소장님은 일단 현장에서 같이 보자며 흔쾌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권리 분석은 등기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점유자, 조사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것. 물건을 볼 땐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낙찰 후 수익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입찰과 산정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 주변 낙찰가, 수리비, 명도 비용까지 모두 수치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 소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노트에 항목을 적고 직접 찾아보고 다시 정리하고 한 번 더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준비된 입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도전, 경남 양산에 있는 18평 아파트. 임차인은 전입도 없고 점유도 비어 있었고 잔금 납부 후 바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낙찰가는 9,800만 원, 시세는 2억 2천. 대출을 하고 돈을 겨우 맞추어 법원에 납부하고 난 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와 천정 방수 작업, 청소, 온갖 어렵고 허드레 일을 모두 제 손 하나하나 해 나갔습니다. 수리 후 바로 전세 세팅에 성공했고 첫 수익을 손에 쥔 순간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소장님과 현장 조사를 다니며 한 건 두 건 물건을 분석하고 직접 입찰에 나섰습니다. 하나씩 성공하면 서경매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공부한 만큼 정확히 보이는 투자라는 거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일기장에는 오늘도 공부했다, 오늘도 배웠다,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투자법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실전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만 소형 건물 3채, 전세 세팅된 다세대 주택 2채, 그리고 법인을 통해 관리 중인 상가 한 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숨만 쉬던 나날이었고 라면 한 그릇조차 사기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조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권리 분석, 명도 협상, 시세 분석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제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날처럼 평범했던 오후, 제가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회색 후드티, 기름기 하나 없는 축 처진 머리카락, 푸석한 입술과 어딘가 얼어붙은 듯한 눈빛. 그녀였습니다. 제 아내 유정.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그녀는 몇 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침묵을 뚫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내연남 말이야. 내 돈 다 가져가고 잠수 탔어. 사명 계좌로 옮긴 거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 친정에 며칠 있었는데 엄마 눈치 보이고 오빠한텐 내가 자초한 일이라며 나가라는 소리 듣고 결국 혼자 나와서 지금은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 있어. 하루 종일 전화로 상품 팔면서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 그녀의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보다 더 적나라한 건 스스로도 무너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옛날처럼 좋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할 거야. 아니, 난 지금이 매우 행복하고 만족해. 그동안 너와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잊었어.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만 돌아가. 그럼 지우라도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내가 엄마 기억 못하면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너의 가슴 속에 지우라는 자식이 존재하기나 했어. 남자 좋다고 남편도 자식도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헛소리야. 당장 꺼져. 제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법원에서 받아 그 아이를 정식으로 보호하고 있고 매일 아침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 그때 우리 행복했었잖아. 난 지금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단칸방에서 전화 돌리면서 하루에 3만 원 겨우 벌어. 당신은 지금 부자잖아. 나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널 도와주느니 자선 사업하는 게 나아.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없이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머리카락은 길고 웨이브를 넣고
피부가 우유빛에 젊고 예쁜 여성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황진숙 40세. 저와 현재 미래를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대구에서 생활하시며 제가 물건을 보기 위해 갔다가 우연히 인연이 되어 지금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 그녀가 의도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오빠, 뭐, 바빠? 아니, 왜? 오빠, 잊었어? 오늘 점심회 먹자고 했잖아. 지금 가면 안 돼. 나 배고파. 그래, 가자. 그러자 전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다시 저녁빛이 스며드는 골목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제 사무실 한쪽 벽에 붙은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문구는 제가 태종대에서 봤던 그날 이후 늘 제 인생의 중심에 붙어 있습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내일 당신에게 엄청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당신도 숨을 쉬고 있다면 내일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